김용민 TV 특집 김용민 브리핑 윤춘장 고비열 방송 짜장은 자택으로 4시간 생방송. 먼저 5시까지 함께 이야기할 손님 나오셨습니다. 검찰개혁과 한국정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실 분들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집 방송으로 라이브로 하게 됐는데, 야, 낮에 이렇게 뵙니까? 또 상당히 기분이 새롭네요. 네, 혜택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아니구나. 예. 제가 친한 것 같아도 여태까지 낮에 밥을 딱 한 번 낮이고 밤이고 밥을 딱 한 번 먹어봤는데, 한 5년 전인가 고기 뷔페집에서 예. 그 이후는 해 뜬 뒤에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해가 빨라요. 네, 해질 때까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오늘 정치 부심을 대체해서 특집 정치 부심. 네, 짜장은 자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전에 광고부터 좀 하고 네.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새남해 농협의 해두름 흑마늘 진액 30호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먹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자, 흑마늘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뭐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분 다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예. 예. 하지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흑마늘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새남해 농협이 만든 잔류 농약 걱정 없는 100% 국내산 흑마늘 진액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20% 더 저렴한 그야말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마늘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마늘의 당과 아미노산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흑색을 띱니다. 그래서 흑마늘이 되는 건데, 이때 마늘의 수분이 감소하면서 씹히는 맛과 식감이 증진되고 마늘 특유의 매운맛은 달콤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해두름 흑마늘 진액은 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해두름 흑마늘 진액, 국내산 마늘 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남해산 마늘만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기 남해산이 아니라 뭐 서해산이라든지 동해산, 뭐 더 나아가서 중국산 뭐 이런 게 들어간다면은 이거 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이 남해산 마늘 외에 어떠한 마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는 100% 순수 흑마늘 진액이라서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맵고 쓰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드셔보시면 압니다. 마늘 특유의 비린맛 없이 달콤 쌉싸름한 맛이 정말 먹기 편합니다. 자, 새남해 농협 해두름 흑마늘 진액 30호 인터넷 최저가가 49,0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39,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에 정말 좋은 100% 남해산 흑마늘 진액 100% 믿고 먹고 또 가격은 압도적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은 바로 김용민닷컴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우리 농가업체에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야말로 강건하게 하는 그 길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해두름 흑마늘 진액 한번 드셔보시죠.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박진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 장복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빵 터진 게 이게 동해, 서해, 남해 그 남해가 아니고 남해군이라는 뜻의 남해거든요. 아니 뭐 그 남해가 그 남해. 그래서 내가 웃었어. 별걸 다 웃으십니다. 예. 이게 참 이 표현이 근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게. 이 솔직히 말해서 달콤하다 그건 아니에요. 짜요. 솔직히. 짭짤해요. 이게 그렇지만은 일반 마늘 진액에 비해서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아니 여기 보면 영양 정보에 원재료가 흑마늘 추출액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당류가 8g이고 탄수화물이 8g이고 그러니까 당이 들어있다는 건 이게 달다는 거지. 실제로 달고. 먹을만하다 이거. 처음 아까 그리고 이제 면역력에 정말 좋으니라고 광고를 하셨는데. 네네. 단연간 장복해 보신 우리 박진영 대변인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달 정도 드시면 말은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대변인께서 그 지난번에
김포의 국회의원 선거 경선 나갔다 안 되셨잖아요. 네. 그때 좌절했을 때 마늘 먹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들은 충격이 한 달 갑니다. 근데 2주로 그냥 충격을 끝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남해 군을 네. 자기 이제 그 남해 군민들은 보물섬이라 그래요. 보물섬. 예,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도 이걸 가지고 또 술을 드셔요. 소주 맥주에다가 이걸 좀 넣어요. 네. 넣어가지고 흑진주라 그래요. 그 군인들 말씀대로.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근데 심각합니다. 술이 취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면 혹시 굉장히 음주가 음주량이 상당하겠네요. 잘 그렇죠. 취하지 이제 않으면은. 어째 또 이 섬에 계시는 섬 출신들이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이제 많이 드시더라고요. 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남해 농협 해두름 흑마늘 진액 30호. 야, 이거 정말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막 역동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우리 박 대변인 한 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달 드셔보시고 한 달 네. 드셔보시면은 네. 진짜 그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 바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각종 다양한 전국의 이 흑마늘을 다 먹어봤는데 그래요. 이 마늘즙이 제일 먹기도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용민닷컴이 제일 싸게 팝니다, 여러분. 네네. 해두름 흑마늘 진액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남편분이 힘이 솟구쳐가지고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또 도낭칠 이노큐를 먹이면 됩니다. 제가 또 이거 본 김에 예. 이 또 애청자들이 계시니까 예. 제가 군수님께 인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남해군의 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요? 우리 장충남 군수님, 형님, 제가 흑마늘 광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 모양 이 꼴이다를 만방에 과시한 분입니다. 선거민주주의 그 머리 위에 이 검찰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거하셨던 우리 윤 총장님 오늘 이제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네. 그래요. 검찰 개혁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거듭 강조해 왔던 그런 정책 방향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 주요 추진 과제였죠. 그렇죠. 예. 노 대통령도 얼마나 이 검찰이 그 문민 통제돼야 할 집단임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까? 윤석열의 난으로 결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 국민이 인식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생중계로 봤거든요. 네네네. 봤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더라면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이 있었겠느냐 네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말씀도 굉장히 와닿았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공수처가 있었더라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겠느냐 아마 그 말씀을 정말 속으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오늘 징계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또 법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과 저희들이 느끼는 이 검찰 개혁의 그 뭐라고 합니까 정당성 또는 명분으로서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검찰 개혁, 검찰의 선의에 기댔던 거 아닙니까? 예. 안 된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뭐 이제 어쨌든 초판에 윤석열 을 검찰총장으로 시킬 때만 해도 이런 시스템을 개혁하는 가운데 정말 강직한 검사들이 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검사들 내부의 동의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을 같이 감안해서 저는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질적으로 좀 덜 된 거 아니냐는 뭐 비판도 있었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미애 장관도 그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네네. 이 검찰들의 사정과 처지를 봐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내에서도 어떻게든 검찰의 권익을 행정부 내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또 검찰 개혁도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게끔 그렇죠. 네. 판을 깔아줬어요. 그렇게 해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검찰 차장이 나와서
추미애 장관의 노고에 대해서도 뭐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금이라도 자기들 걸 건드리면 손가락을 다 물겠다는 선언을 한 것을 우리가 지켜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건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수사하라가 아니라 권력이 살아있으면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건 자기들은 살아있는 권력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이번에 특히 그 룸사롱 검사 3인 중에서 2명을 기소해서 빼고 한 명조차도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이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이주영 변호사가 누구니까 전직 검사장으로 온갖 검찰 관련된 사건을 도맡아서 휘두르고 다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한테 접대를 받은 거지. 돈을 김봉현이 냈다고 지금 그게 김봉현 접대입니까? 그런데 김봉현과 검사들 사이가 멀다는 이유로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한복판에서도 자기 식구를 챙긴 이 검찰 가족 지키기 정신. 이거 뭐 전 더 이상 대책이 없다고 보고요. 네. 갈릴 건 갈라줘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언론들이 김봉현이 이제 범죄자이기 때문에 김봉현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으로 했던 아마 수백 건의 보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보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기꾼 말이 맞았어요. 그렇죠. 네. 자기들 식의 표현을 하자면은 네. 정정 보도로 또 헤드라인에 사기꾼이 맞았어요. 이렇게 또 내나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윤곽근에게 돈 준 부분도 사실로 드러났고 사실로 드러났죠. 룸사롱 접대도 사실로 드러났고 보면 약간 과장한 표현이 있었어도 뭐 전부 다 지금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었다는 검사들 및 주변 사람들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거기 현장에 검사가 없었다라고 말했다라고는 그런 오보까지 내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자기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징벌적 배상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된 언론사이면은 자체 징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상을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중간에 바람이 이는 것을 막아 놓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람이 또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저는 사실 저 같은 나부랭이도 1년 전에 이 유튜브에서 했던 말을 갖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1년 후에라도 바로 잡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47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김용민 TV가 나부랭이라는 지금 전 국민의 1%를 나부랭이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왔어요. 아니 나부랭이지. 나는 47만이면 거의 뭐 조중동급의 구독자인데요. 조선일보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네. 유튜브 구독 면에서는 아니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뜨끔하고 이것도 청취자들한테 이게 뭐 정말 예의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가 바른 소리를 하는 곳이겠거니 하고 듣는 분들한테 이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제가 부지불식간에 했던 잘못된 이야기 그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제가 바로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런 게 드러나면은 즉각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바로 잡는 게 저희 같은 나부랭이들의 그런 기본적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편적 상식과 윤리 의식이죠. 예. 근데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오보를 내놓고 아마 자기들은 반은 뭐 틀려도 괜찮아. 뭐 우리가 이렇게 보도해도 뭐 나중에 틀린 걸로 드러나도 괜찮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 죄책감의 결여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그 증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죠. 자기가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필요한 기사를 그냥 낸 거거든요. 네. 지금은 김봉현이 거짓말이라는 것, 김봉현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엇라도 좋으니까 들고 와라고 했고 그 들고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다 내보낸 거죠. 왜냐하면 그때 심지어는 우리 김봉현 편지에 있었던 1도, 2부, 300 요거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1도 일단 도망가고. 근데 이제 검사는 도망을 못 가. 예. 근데 2부, 2단은 부인하라. 그리고 세 번째 백을 써라 이런 거거든요. 총장 백. 보세요. 그래서 일단 도망을 못 가서 검사 현직이니까. 그렇지. 하지만 2번 부인했어요. 현장 검사가 한 사흘 만인가 실명까지도 특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특정된 실명인에 대해서 전부 다 가서 확인을 했고 기자들이 네네. 전부 다 부인을 했죠. 네.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검찰 수뇌부하고 여러 가지로 해갖고 하나는 김영란법. 이거 뭐 대단한 걸로 기소된 것 같지만 저 김영란법 100만 원 가서 먹어봐야 네. 처벌이 얼마 될 게 없어요. 그냥 그렇지. 품위 손상이나 했다는 정도가 될까
지금 기준으로 징계 6개월이나 받을까 말까 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뭐 네네 그렇습니다. 벌금이나 물겠고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2명은 기소 처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포항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3명의 검사를 데리고 룸사롱에서 2차 성접대까지 포함한 접대를 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룸사롱 종업원들 8명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하면서 한번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모든 난리 끝에 이 검사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빠져나갔냐면 성매매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이 특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액수가 35만 원, 84만 원을 미미해서 뭐 별거 없다고 내보내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에 접대를 했던 당사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거든요. 이 사람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징계받을 거라고 했는데 징계받아서 해면 뭐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은 복직 소송을 통해서 지금 서울지검이랑 수원지검에서 부부장 검사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즉 3백을 동원해서 김영란법 기소조차도 빠졌고 뭐 징계는 받는다고 하지만 1년 정도 있다 시간이 다 지나가면 다 잊어먹은 채로 원상복귀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사건까지 공수처가 맡아야 되나 모르겠지만 검찰은 자기 손가락으로는 단 하나도 자정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의원실에서 예. 나온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반인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기소율이 40%랍니다. 일반 국민은 일반 국민은 판사들이 0.4%, 네. 검사들이 0.13%. 그 통계에 따라 다른데 어떤 다른 조선일보에서 보여주는 통계에서는 판사가 0.14, 검사가 0.13. 어쨌건 0.1%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생각이 되는데 11,000건이 고발이 됐고요. 네네. 그 중에서 14명이 기소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10년 일반인들이 동안. 이 범죄 수사를 받는 것과 검찰이 어느 정도 또는 판사들이 법조인들이 얼마나 눈에 띄게 범죄에 의혹이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심각하지 않으면 사실 조사도 잘 안 받는 집단이에요. 네. 근데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율이 그 정도다. 이러면은 뭐 자기평 감사기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상상을 하고도 남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김용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김씨 성접대 건만 봐도 성접대를 했고 그 다음날 11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낸 것도 나오고 심지어 이 검사하고 접대부가 호텔방에 같이 들어간 것이 다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방에만 들어갔을 뿐 아무 일이 없었다. 이래서 성접대가 빠졌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은 들어가서 묵주. 그 우리 묵주를 굴렸겠지. 황운하 이제 국회의원이죠. 예. 이분이 이제 경찰청장, 울산 경찰청장을 하다가 네. 이 검찰 개혁에 나서고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똑같은 건이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경찰청장 시절에 지역에 이제 흔히 하는 검사들의 이 비리, 향응 접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토착 비리가 심해서 그걸 조사했는데 검사들이 그냥 무마를 해버리고 이분들은 조사가 들어가는 와중에 그냥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지역의 토착 비리 업자들하고 결탁이 돼서 계속해서 이 검찰 쪽과 업자들 간에 이제 연결 고리를 만들어 간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게 해야 되겠다.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 저기 저 검사장 출신 선배 룸사롱에 앉아 업자를 옆에 끼고 나를 불러줄 때 10년 후에 내가 저기 서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선배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야, 참. 근데 문제는 이 시국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징계가 안 되는데 그러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 징계위원회 갖다 앉혔다는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말을 안 들으니 뭐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도 이거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니 부하라고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니 또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 통제하려는 감찰하려는 이런 그 정당한 지휘권도 묵살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 것 당연한 수순 같지만은 당연한 수순 같은 거지만 이거 대단한 용기와 또 돌파력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집단은 본인들 재판한 판사도 수사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만 다 앞으로 돌이켜 보면 추미애 장관 가족을 또 난도질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
정직한 대처로 문제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까딱 잘못했으면 저 같으면 제 아이들을 걸고 이런 검찰과 도박 예,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회 대변인이 그 공수처와 관련해서 아주 그냥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로 하여금 나의 계좌도 털릴 수 있겠구나. 나도 말하자면은 기소돼서 재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공포심, 나도 구속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심, 그 공포심을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그 공포심을 동일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검사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검사에 저는 이 공수처가 실제로 이제 검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현재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명,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상황이고 현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핵심은 역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 검찰에 대한 수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접자가 1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찍어내기다 이렇게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이야기하면 큰 논란이 될 만한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 가서 윤석열 찍어내기가 최동욱 찍어내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했어요. 11월 어느 날의 일입니다. 11월 어느 날의 일이에요. 많은 그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깜짝 놀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가 최동욱 찍어내기하고 뭐가 다르냐. 어떻습니까? 두 분 보시기에 이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왜 다르죠. 다른지 좀 완전히 설명해 다르죠. 일단 주세요. 이 형식과 절차 부분에서 네. 완전히 다르죠.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형식과 절차가 완벽하게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네네.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참 방어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최동욱 총장 거는 실제 보면 이렇습니다. 최동욱 총장을 이렇게 징계 절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아마 저는 그런 손이 작동했다고 보는데 최동욱 총장의 사적인 부분을 이 까발렸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기관이 저는 개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해서 최동욱 총장의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러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절차나 형식이 완전하게 다른 거고요. 내용적 측면에서도 아까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괴연한 시비를 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혀 제가 울산 거는 제가 좀 잘 압니다. 울산에 신문에 수없이 났던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보안을 청와대에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트집을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완전히 다르죠. 이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쨌든 댓글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추후이지만 이런 것들을 파헤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성애 대변인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윤석열 찍어내기가 최동욱 찍어내기하고 뭐가 다르냐? 일단 설명하신 대로 최동욱이 낙마한 사건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었고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 건이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런 사건이고 지금 윤석열이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데 주저함이 있었느냐. 올해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써 기억나는 것만 6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청와대 압수수색 해가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수사를 다 해왔고 울산 건이 왜 흐지부지 된다라고 말하는지를 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일단 권력이 살아있어. 네. 그런 거 쑤셨는데 마땅한 게 나온 게 없어. 그럼 또 덮어놔. 그 누가 왜 그러냐 물어보면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계속 이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라임 사건도 들춰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에 아는 사람 없어? 네. 청와대에서 5천만 원 들고 가서 주고 왔습니다. 아니 이건 검사가 32분만 생각해 보면 돈 5천만 원 현금을 들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돈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 중에서 민정수석실로 출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네. 잠깐 물어보면 아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고는 그런 사실을 언론에 먼저도 흘립니다. 물론 이제 김봉현 측에서도 흘렸지만 하여튼 이렇게 흘러서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당사자 이름이 실명 공개되고 망신을 준 다음에 지금은 또 위안부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건 이제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았다고 지금도 믿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법은 모르지만 받았을 것이다. 그냥 이런 인상을 넘기고 넘어가는 반면에 네네. 윤곽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 줬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네. 그걸 보고까지 받고 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문제가 불거져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았다면은 아마 드러나지 못했을 거예요. 직무 정지를 한 다음에 하나씩 지금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룸사롱 접대도 드러났고 그나마 드러났지만 덮고 있지만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윤곽근 건도 드러났고 한동훈 검사장 건은 또 어떻습니까? 본인의 부하라는 이유로 얼마나 감싸고 들면서 무슨 수사 자문단을 구성하니 뭐라니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니 네. 검사들이 야 이거 더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 안 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로 맘먹고 사건을 확인해 보던 도중에 판사 사찰이란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정원이 댓글 조작하는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때 다시 복귀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동호 검찰총장 같은 경우 하다 안 되니까 국정원이 다른 직원 시켜서 동사무소 이 호적 등본 몰래 떼서 그거를 조선일보에 건네주고 조선일보가 특종을 터뜨리면서 결국은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옷을 벗은 건. 이걸 뭐 검찰총장이 구설에 올랐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한쪽은 이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윤석열이라는 점과 예. 최동욱 총장은 말 그대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했던 것 외에는 저는 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수사 방식도 윤석열 총장 하는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무조건 압수수색 아니면은 네. 소환 조사예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과천 산책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입니다. 낙엽진 은행나무는 벌써 새봄에 싹 틔울 때를 대비해서 단단히 겨울나기를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저 맺어지는 열매는 없기에 연년세세 배운 대로 칼바람 속에 우뚝 나란히 버티고 서서 나목의 결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나목. 근데 뭐 옷을 벗은 나무다. 뭐 그런 의미의 그 나목 아니겠어요? 예. 네.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그대들의 봄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말을 했는데 시를 잘 쓰시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기가 느껴집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 결기가 느껴져요. 이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21세기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면 우리나라에서 서열계나 높은 분인데 이런 분들도 공포를 느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 건을 이제 해결을 하더라도 결국은 오랫동안 이 소송에 시달리겠죠. 소송에 시달릴 것이고 또 이 남아있는 윤석열 잔당이 다음번에 또 뭘 갖고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윤석열 총장 출근길에 들어가다가 차를 세우더니 그 자기를 응원하는 지지자들한테 뭐 고맙다는 뜻을 표하면서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되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지금 또 방금 들어온 연합뉴스 사진을 보니까 대검에 있는 윤석열 응원 화환이 다 치워졌다고 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싶어요. 그 저기 짜장면 집으로 옮겨 놓는가요, 화환은? 예. 그래요. 네. 일단 본인도 각오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서초동 쪽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본인도 각오를 하고 있고 각오를 한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득표 전략에서는 저는 우위를 점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잘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렇게 치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방어는 전혀 없어요. 예. 사찰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도 없고 예. 결국은 보면은 징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아주 사소한 태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걸고 있거든요. 본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7년 전인가 하면 징계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징계위원들을 다 회피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네네. 그 당시에 징계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사사건건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차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겠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오늘 아침 이제 신문에 강아지나 키우려고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 이러면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강아지 3마리라고 하지 않고 강아지 2마리에 장애가 있는 진돗개 1마리. 여론전을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개 3마리를 키우는데 그냥 개 2마리에 장애가 있는 진돗개 1마리를 키우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대구 고검에 가서 예. 했다는 것이 어제 확인됐다면서 오늘 그것도 어제 한 얘기가 아니라 뭐 또 예전에 옛날 했던 얘기, 말을 예전에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을 이미 한 적이 있다라는 증거를 합치고 이제 나온 건데 처음으로 대전고검을 방문해서 내가 뭐 정치는 무슨 정치냐 그러면 그런 저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서 은퇴해서 개나 키우면서 살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과 동시에 이제 거기다 애잔함을 더하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진돗개 이렇게 표현을 집어넣고 어떤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려는 애잔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제 이분이 어쨌든 간에 자꾸 절차를 제기하는 이유가 네. 나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지. 이 징계가 아니라 재판이 그렇죠. 이제 재판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포장을 해가는 이거 거죠. 재판 아닙니다, 재판 여러분. 아니죠, 헷갈리지 그러니까. 마세요. 재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유죄냐 그런데 유죄 아니에요 이게 유책인 거예요. 유책. 예. 징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예. 징계에 해당될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절차를 강조하면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이게 징계위원회는 그게 사찰이냐 아니냐. 아십니까? 감찰을 받으려고 했던가 안 받았던가 뭐 한동훈 그 관련해 가지고 방해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최근에 이제 해임당한 사건 보면 네.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 손상해도 해임이고요. 술 먹고 운전해도 해임. 네. 면직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러고 다니는지. 노래방에 가서 검사 출신 여변호사,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그러니까 이 검사 출신 여변호사가 검사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 무슨 이런 관계 술 먹고 노래방까지 갑니까? 그래 가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결국 면직을 당했는데 이런 정도가 면직이고요. 정직이라고 하면 공사업자에게 자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거나 또 최근에 있었던 뭐 좀 유명한 사건인데 서울로 세월호 관련돼서 파견 나와서 성매매 오피스텔을 사다 걸린 이 케이스도 정직. 네. 뭐 그다음에 사적인 이유로 형사법 이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를 캐는 것도 정직인데 윤석열 총장의 지금 징계 사유는 이것은 훨씬 뛰어넘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럼요. 사찰 부분은 그렇죠.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은. 네. 근데 이거를 감싸는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이거 TV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나오셔서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이 상대방이 사찰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가 찬 거야. 근데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더라도 사찰이라는 행위 자체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법적으로 결론 났느냐 유죄냐 자꾸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공직자들은 보편적인 서류를 만들 때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적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적지 않습니다. 적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라는 것들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대검찰청 캐비넷의 언론사별 기자별 술버릇 평소 관계 어떤 검사랑 친한지 어떤 기사를 썼는지 스크랩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기자들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까요? 예, 저는 뭐
아무리 친검하지만 그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0명이라는 작은 카르텔에서 언론사 단위로 찍어내면 그 언론사는 거기서 발을 붙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출입 기자단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조 출입이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법조를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기자들끼리 선정해서 주는데 그걸 받고 3명의 기자를 배치해서 2년 동안 분골쇄신해서 기사를 써야 그 다음에 검찰청 출입을 시켜주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2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이 대법원 출입 기자들 투표를 거쳐서 거기까지 마치고 나야 법원 출입이 완성이 되는데 이 전 과정을 다 하는데 보통 한 5년,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 검찰청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검사들 만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유착이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뚫고 간 자리에서 그 취재원을 나쁜 얘기를 기사를 쓰겠습니까? 못 쓰는 거죠. 이 법조 기자의 이 특수성 상황인데 네네네. 이 공식 브리핑이라든가 수사 절차 외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하고 친해져야지 기사를 이제 내부에 은밀한 기사를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검사가 그것을 우리 하는 수사 사실 공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줘야만이 수사를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야, 참 놀랍습니다. 아, 그렇게 그 검찰 가족임을 인증해야. 그렇죠. 그 기자들 사회의 그 주류 논리를 잘 따라야 검찰 출입의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 야, 이거 정말. 저는 그 이번에 그 누굽니까 홍익표 의원이 그 필리버스터 하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출입 기자단 해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망언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 그게 그 정책 좋은 정책 아닙니까? 취재 선진화 방안 아닙니까? 글쎄 김웅이 했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웅이 했던 그런 말하고 성범죄가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느니 누구야 이철 안여자 이철우인가요? 예, 이철규 예. 안여자라는 발언을 2번이나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하고 홍익표 의원의 말이 같은 망언으로 그게 왜 망언이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야,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참. 윤석열 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것은 검사 사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나오잖아요. 타짜 영화에도. 손가락 잘라라고 칼 주면 들어가서 지손을 어떻게 자릅니까? 아픈데. 네. 못합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검사 말고는 손가락을 자를 이 라이센스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겁니다. 대신 손가락을 잘라줘야 도박을 끊지. 아니 저는 이번에 그 판사 사찰을 보면서 사실 검사들이 판사를 어찌할 도리가 많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청와대도 마음대로 압수수색하는 반인데 판사는 사실 좀 껄끄럽다고요. 그런 판사들도 길들이기 위해서 검찰이 판사에 대한 사찰을 한 셈인데 공수처가 생기면 또 공수처의 그 검사나 이 수사관들을 상대로 또 사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럼 이제 거기 2,000명의 수사관까지 다음 한 8,000명 규모의 수사팀이 있는 것이고 네네. 이쪽은 공수처는 다 합쳐서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올 것이고 뭐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사실 지금의 검찰이라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으로 언제라도 수사할 놈들이죠. 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검찰을 이야기할 때 이제 기소권, 수사권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네네. 수사권 부분을 좀 나누면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수사권 부분의 핵심이 한 8,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과잉으로 많은 거예요.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 경찰들을 통해서 정보라든가 수사 상황들을 파악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단독으로 수사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분들 과거에 뭐 했겠어요? 평소에 인지수사, 별건수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보를 이런 것들 과거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이 수사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군사 정권이 종결되고 네. 이 군부의 권한이 약화되면서 검찰이 세지면서 그때부터 수사관들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경찰 힘이 너무 세지니까 그렇죠. 경찰을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검찰 쪽에 균형을 맞춰주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늘렸는데 네네. 그러는 과정에서 옛날 같으면
군부가 눈만 한번 쳐다봐도 움찔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검찰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토록 쿨했던 이명박 정부를 지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서 쓰러뜨리면서 자신감이 올라온 거죠. 아, 이거 우리끼리 해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이 본인들이 태도를 바꿔서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달겨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1987 영화에 보면은 하정우가 별 힘이 없어요. 네, 검사인데 그 영화에 보면 네. 거기서는 이제 경찰이 더 짱이었어요. 세죠. 예. 예, 경찰이 더 세죠. 그때만 해도 그랬고 앞으로 있을 경찰 개혁 우리가 제대로 또 다잡지 못하면 경찰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흔히 아는 실세 행안부 장관이 또 임명이 된 거죠. 그 경찰 개혁을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찰 사회가 똘똘 뭉친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말이죠. 근데 윤석열을 위해서 사표를 던진 검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해임이 된다면 사표를 던질 검사는 과연 있을까? 또 혹시나 윤석열 이후에 검사들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제목처럼 별일 없이 산다. 이렇게 될 거라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일단 보세요? 뭐 전체 검사들 중에서 90%는 형사하고 공판에 몰려 있고 특수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특수부인 게 문제가 있긴 한데 악명으로는 공안부 그리고 뭔가 영웅은 특수부 이렇게들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많이 봐왔던 검사들은 특수부와 공안부의 검사들이고 대부분의 일 열심히 하는 90%의 공안부 공판부와 이 수사부 검사, 형사부 검사들은 뭐 별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오히려 특수부가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지검장 자리에 형사부 검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또 비밀의 숲 얘기 제가 제대로 한번 했습니다만 형사부 출신의 검사가 검사장에 올라가면서 복도에 모든 검사들이 나와서 박수치는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 그만큼 형사부는 사람은 많은데 승진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수부의 힘이 빠지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검찰들로서는 본인 승진의 구멍이 하나 더 열린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반대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공안부, 특수부, 형사부 사이에 알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엘리트주의가. 그래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공안부 검사들한테 좀 시달림을 당했던 분은 특수부 검사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특수부 검사가 이제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요? 또 힘이 없을 때는 또 그 공안부가 또 공안부하고요. 근데 형사부가 공안부는 센 적은 없어졌으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 특유의 사시 문화인데 사법고시를 보면 사법연수원의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들도 서울대 법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들도 다른 공부 꽤나 한다고 그러고 대학 들어가서 지금 하다가 사법고시까지 봐서 들어갔는데 등수로 따지면 자기보다 앞서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1등부터 웬만히 좋은 등수까지는 판사를 먼저 다 가요. 판사 가고 남은 자리에 검사가 가고 그 둘 다 못 뽑힌 사람들이 변호사로 가는 게 예전에 이제 정서였단 말이죠. 관행이었죠. 지금 특히 뭐 사실 23기인 윤석열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이 등수가 옮겨갈 때마다 몇 등이었다는 게 같이 꼬리표로 다 딸려서 다 달아다닙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판사보다 성적이 낮아서 이미 열등감이 한 번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등수를 확인해서 좀 잘하는 애들 뽑아서 그걸 특수부라고 키워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야, 넌 특수부 들어와 이렇게 해서 그럼 내 형님하고 따라 들어가면 거기부터 이제 두목부와 놀이를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그러다 이 두목이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돼서 야 7시까지 저기 F룸 사롱으로 와라. 그럼 내 형님 거기에 누가 앉아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내 형님하고 쪼로로로 달려가서 술 먹는 그 룸사롱 가서 피의자랑 뭐 5만 사람들 다 올려서 이렇게 술 먹는 게 두렵지 않았던 그 이유가 아주 새끼 때부터 딱 찍어서 등수별로 해서 키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네. 판사들이랑 있으면 주눅이 들지만 자기들끼리는 검사 내서 우리가 성적이 좋은 우리가 엘리트야. 이런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상대적으로 형사부를 등한시하고 우습게 봐왔던 네. 이런 문화가 이제는 좀 깨질 때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뀌는
취재지가 하나 로스쿨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요즘 그 아래 기수의 검사들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예. 직장인이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네. 이런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종류의 협객이 발을 붙일 곳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한편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과 더불어 좀 이 사표를 내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대부분 안 낼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 검사들이 차장 검사 정도는 돼야지 네. 정관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일반 검사들은 이제 나가봐야 뭐 정관이라는 게 예. 존재하기가 판사보다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 네. 아마 나가는 거는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이 잘 나갈 때 특수부 검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도 이제 검찰 개혁을 지지한대요. 근데 보면은 공안부에 대한 개혁을 하는 걸 지지하는 거지 전체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예. 공안부도 한때는 음침하게 해서 많이 해먹었죠. 네, 그렇죠. 이제 공안부 또, 해체됐으니까 네, 또 공안부를 특수부가 지지하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 거죠. 중에 공안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특수부가 특수할 때는 또 검찰 개혁 필요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런 말만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는 세부적으로 도대체 어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냐. 지금 윤석열 체제의 특수부 전성시대에 이 검찰이 개혁된다는 걸 지지한다는 거냐. 아니면은 공안부, 황교안이 설쳤던 그 시대의 그 공안부에 대한 개혁이 옳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냥 뭉뚱그려서 검찰 개혁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 지금 윤석열은 괜찮은데 그저 황교안류의 그 공안부 검사들만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번에 이제 통과된 이 경찰법 중에 경찰청법 중에 국가수사본부를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잘 들여다보고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안부가 담당했던 내용들이 그쪽으로 결국은 또 가게 됩니다. 네. 결국은 검찰 개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특수부가 했던 그런 수사들이 또 나중에는 그쪽으로 가게 돼요. 네.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FBI잖아요. FBI. 그렇죠. 예,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찰의 권한이 세진 구조가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이걸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는 경찰을 또 쪼개야 돼요. 그렇지. 자치경찰로 쪼개야 되고 수사본부로 국가경찰. 쪼개야 되고 네. 수사경찰로 쪼개야 되고 하는 이 과제가 이제는 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남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이걸 잘해야지만이 검찰 개혁에 2탄, 3탄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검찰 개혁을 당연히 지지하지만은 다 개혁돼야 한다. 다 뭐 개혁돼야죠. 공안부고 형사부고 뭐 특수부고 관계없이 다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개혁의 요체는 다름 아닌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문민 통제되는 이런 방향의 검찰 개혁이어야 한다. 그냥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이런 그 쿠데타에 대해서 나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등식이 이렇게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이번에 자치경찰의 출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치경찰은 경찰이 국민의 서비스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는 뜻으로서 지자체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검찰도 이제는 자치검찰 일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